그리고 아까 40만 불 집에서 월 2,500달러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어떤 지역은 또 2,800불도 나오고요. 그리고 32만 불짜리 집이 지금 2,300불 받아요. 네. 아니 32만 불이? 아니 우와. 40만 불에 월 네. 2,500이면 1년에 3만 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40만 불에 3만 불이면 이게 투자 수익이 9% 좀 안 되네요. 8%? 7, 4, 28. 그러니까 7점 몇 프로 나오죠. 예. 그렇죠. 와, 7점 몇 프로 나오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데? 세금 안 내고요. 그러니까 아마 재산세는 있을 것 같은데. 재산세 다 내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본환원율, 우리가 예. 캠 레이시라고 그러죠. 네. 캠 레이시를 따지면은 우리가 3만 불 월세 수입이 있죠. 그럼 거기 재산세 나가고 각종 익스펜스가 나가잖아. 지출이 네. 나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오죠. 우리가 그거를 순운용 수입이라고 그래요. 네. 그죠? 거기에서 그 집 가격을 나눠버리면은 캠 레이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러한 지역은 5.5에서 6%가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은 7%에서 8%가 나와요. 네.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어차피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지만은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테크 영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정통적인 그 투자자분들은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금 금리를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럼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3.5%, 4%를 이제 주겠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도 수익성이 더 높으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세요. 예. 왜냐하면 돈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연 인플레이션율이 2%면은 매년 2%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률만 보장이 돼도 자산 투자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는 수익성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캠 레이시 높지는 않죠. 고물가 지역은 더 낮겠죠. 네. 그죠? 왜냐면은 집값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200만 불짜리 집이면 그래 좋은 집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좀 샌프란시스코는 비싸니까. 비싸니까요. 네. 근데 이런 아틀란타 지역은 40만 불짜리 집도 좋아요. 그거 5배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비하면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수익성도 좋아요. 네. 예, 그만큼 이 저평가됐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투자 지역으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의 유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건데, 첫 번째는 그 유홀이라는 이삿짐 센터에서 그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짐을 쌌으면은 그 집이 어디에 정착을 했는가. 레이저 그런 와야 발표도 되니까 나옵니까? 나와요. 예. 오. 대부분이 이 책에서도 표시를 했지만은 고물가지요. 뉴욕에서 인구가 다 빠져버리고 예.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빠져요. 그럼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냐? 다 이선 도시였어요. 그게 이제 반영을 하죠. 그게 가장 쉬운 데이터고 네. 또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은 인구 센서스에서 네. 나온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책에도 실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도 보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죠. 틈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네.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까도 답을 주셨지만 말씀 속에 답이 있으셨어요. 네. 자연적 인구 증가가 많은 곳.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자연적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많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층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젊은 층이 많다는 건 일자리가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국내 순 이주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미국 50개 주에서도 아까도 이삿짐 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마이애미, 플로리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예. 국제 예. 투자자들이 와서 예. 또는 이주를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 워싱턴 DC, 버지니아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통계 지역. 거기도 국제 순 이주예요. 인구는 늘었어요. 자, 이거를 왜 제가 분석을 하느냐? 인구는 다 늘었지만 거기에서도 보석을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5개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요. 첫 번째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정해놨죠. 네. 거기에서도 인구가
어디에 많이 몰렸는가? 그러면은 달라스, 휴스턴, 아틀란타, 피닉스, 워싱턴 DC, 그리고 마이애미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거기서 발췌를 하죠. 그러면 국제 순이주가 많았던 곳은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리고 워싱턴 DC, 수도권 통합지역. 그럼 여기는 인구는 많이 유입됐으나 국제 순이주에 의한 인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순이주는 오히려 빠졌어요. 인구는 늘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그죠? 왜냐면 외부에서 온 거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서 골라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데는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예, 피닉스죠. 예, 그런 지역인데 자연적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 아틀란타, 달라스, 휴스턴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정해진 거죠. 아틀란타가 우리 대표님 회사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도시. 네, 맞습니다. 아틀란타. 네. 한인들 많으시죠 거기에. 한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현대기아, SK이노베이션, 하나큐셀, 예, 그리고 또 들어오는 그 CJ, 그리고 일본의 야쿠르트 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기업의 유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장이냐 그러면 마그네 시장을 그래요. 자석 같은 시장. 그건 뭐냐면은 인구가 유입돼서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기업이 들어오니 또 일자리가 되니까 또 인구가 들어와요. 그러겠네요. 예, 이런 지역이 우리가 저평가된 지역이고 개발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두 번째는 신규 주택 개발이 많은 지역. 그리고 저렴한 땅에 아직도 있어서 신규 주택 허가를 받고 있는 지역. 그것이 또 아틀란타가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신규 주택 허가를 신청하면은 몇 년 후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미래의 인구를 벌써 알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확립된 시장은 이미 고착되어 있어요. 다. 그러면 대표적인 거 보스턴, 네. 그리고 뉴욕, 네.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항대 시장이라고 그래요. 항대 시장은 이미 예전부터 다 돼서 더 이상 들어설 수 있는 땅이 없죠. 예, 그러면 거주용으로 내가 꼭 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특수 상황이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지만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기회가 이쪽 지역에 더 많은데 기회가 좀 더 덜한 곳에 우리가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얻었던 정보가 이 부동산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방금 든 게 그 한국 자동차 회사들 많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사실은 IRA 법안 예.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 리쇼어링 정책이라든지 네. 그러고 보니까 미국 인구 자체도 출생률도 높고 그렇죠. 자연 인구도 늘어나는데 유입되는 인구, 외국에서 네. 유입되는 인구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한국에서 이 변압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네.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네. 지금도 좋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왜 이렇게 주가가 좋지 했더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장면 지을 때 가서 거기다가 변압기 옆에다가 다 설치해야 되다 네. 보니까 네. 그 말이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네. 힌트를 주식에서 또 얻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야, 그런 걸 보면서 그 동네에 부동산을 사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네. 그 체크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케이스 실러 20개 네, 맞습니다. 대도시 주택 가격인데 거기에서도 도시마다 상승률이 판이하게 좀 차별화되고 다릅니다.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저점을 찍었던 서부 도시까지도 조금씩 올라오는 맞습니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다 합산을 하면은 네. 조금씩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렇죠.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도시의 집값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또 맞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 미국 도시나 뭐 도시의 주택 가격들이 좀 차별화는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네. 상황에서 네. 렌트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상승률이 잘 안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집값의 상승률보다 렌트비의 네.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같이 그냥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집값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렌트비도 꺾일 것인지,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예. 제가 이 책에도 적었어요. 예, 임대료 상승률이 예. 2024년에는 예. 주택 상승률보다 초과한다. 네. 아, 저도 네.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가 항상 지난 2022년 이후로 역전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루었던 단어가 고금리, 고물가였어요. 네. 예, 금리, 인플레이션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거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 영향이 2023년에 이제 리셋 버튼을 눌렀잖아요. 이젠 다시 정상화로 가겠다 했는데 2023년에 정상화로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또 제가 어떤 강연장에서 얘기를 할 때 2023년은 리셋되는 한 해였다. 2024년은 이니셜라이징의 해다. 그건 뭐냐면 2023년에 해결되지 못한 잔재가 네. 2024년 넘어왔기 때문에 still initializing. 그래서 initializing 해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2025년도쯤에 이르러서 좀 정상화의 가도에 갈 것이다. 아. 그 이유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제가 세 가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 네. 하나는 페니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의회 예산처의 경제 전망서,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은행협회의 자료를 보고 제가 이런 분석을 해봤어요. 그 뭐냐? 일단은 페니메에서도 지금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금리는 2024년 하반기 때부터 내릴 것이다. 24년 하반기. 하반기요. 네. 그건 뭐 차트가 비슷하다 나와 그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의 예산처의 경제 전망서도 네. 하반기 때부터 이제 내린다. 그리고 은행협회에서도 네. 중반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내린다. 그게 거의 네. 일맥상통해요. 네. 자, 실업률은 그때 실업률이 높아져요.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니메는 아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연착륙을 하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 그리고 실업률은 오를 것이다. 예, 그러면 이자가 내려간다.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회 예산처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2023년 하반기 때부터 2005년에 이르러서 이제 경기가 점차적으로 정상화 쪽으로 간다. 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아직까지는 연준이 원하는 것만큼 내려오지는 않았다. 네.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2023년 11월에 좀 내린 듯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12월 달에 조금 더 올랐어요. 반등이 들어갔죠. 네. 그렇지만 연준에서는 동결을 했죠. 금리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끝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락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요. 고정 효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시장에 집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어요. 왜냐, 락인 효과. 3%의 저금리로 집을 샀던 사람이나 재융제를 했던 사람들이 6%로 더블이 된 걸로 주택을 안 구입하고 싶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신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축 역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모든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료비 비싸졌죠. 재료비도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건비 비싸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그 비용도 비싸니까 빨리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축도 많이 안 풀리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를 올렸지만 수요는 많이 줄어들어서도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주택 구입 비용이 많으니까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그렇죠. 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더블이 됐어요. 25만 불짜리가 거의 지금 40만 불, 42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현재 사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이 20만 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뉴욕은 15만 불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아틀란타는 9만 8천 불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효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 많이 줄어들면은 그들은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니까 임대 시장을 몰려요. 그럼 임대의 수요로 더해지죠. 네. 임대료가 올라요. 아. 근데 그 속도가 주택이 상승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경제지의 한 칼럼에서 이런 그 글이 나왔어요. 미국은 세입자 국가로 향하고 있나. 아.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전통적인 그 시장은 예, 정상적인 모습은 69%, 68%인데 현재 64% 떨어졌어요. 네, 이건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주택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가 그런 개선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다세대 주택,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이런 그 아파트 같은 구조 임대주택을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완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고물가 지역에서는 홈리스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네. 요즘 뭐 안 좋은 뭐 그런 유튜브가 많이 나오잖아요. 봤습니다. 네. 노숙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답을 드린다면은 예.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2024년도는 임대료가 주택 상승률을 초과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 책에 적었어요. 네. 네. 근데 2024년 하반기부터 대표님이 그 보신 그 어떤 그 유력한 경제 기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금리가 일단은 꺾일 거라고 네. 보는데 사실 모든 것은 금리에서 출발한 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사고 네. 금리 때문에 네. 집을 못 짓고 네. 그런다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네. 집을 살 만한 어포더블한 사람들이 네. 더 많아지면 네. 사실 어느 정도 수급이 네. 좀 안정화가 되면서 네. 집값 상승률도 좀 누그러지고 네. 집값 상승률이 좀 누그러지면은 네. 임대료의 상승률도 좀 누그러지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만큼은 네. 집값 상승률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보시는 네.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은 예, 제가 예. 이 책에서 적었어요. 예. 이자가 2024년도 하반기 때 내려는 가지만은 예. 사람들이 생각했던 3% 이자는 오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이자는 약간 내린다는 건데 미비하다는 거죠. 그 이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풀릴 거예요. 그러나 그 풀리는 정도는 미비할 것이다. 예. 신축은 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축적돼 있는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자가 하반기에 낮춰지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은 늘을 거예요. 지금 2023년도는 거래량이 현격하게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거래량은 늘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좋은 신호예요.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좀 더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2024년은 이니셜 라이징 해라고 한 거는 스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2025년도에 정상화가 될 것이냐. 그럼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2024년도에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이 정도로 미국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네, 전망을 해보고 뭐 전망대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죠? 그럼요. 네,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그렇죠.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그래 뭐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미국 부동산 사자고 박전무가 저러는데 근데 미국 부동산 그림의 떡 아닌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부터도 네. 미국 부동산은 우리가 살 수 있나? 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그래도 모기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예, 그 미국 국민들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집을 사기가 편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아주 쉬워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책에서도 아주 쉽다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이 한국에 올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미국은 문턱이 높다. 미국의 부동산은 정말 상위 1%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도 충분히 소유가 가능하시고요. 예, 한국인도 네. 미국인들과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활용하는 금융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융자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금이 살려는 집에 25%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예. 옛날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예.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스쿨론을 네.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안 된다. 예. 네. 네, 그랬는데 네. 사실 외국인 유학생한테 돈을 빌려 학자금을 줬다가 떼일 가능성이 높네. 예, 근데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니까 미국이 그게 차이가 자산이죠. 있네. 예. 그리고 세금 혜택도 똑같이 받아요. 미국의 세금 혜택도. 세금 혜택도. 네. 그때 저랑 인터뷰하실 때 네. 제가 가장 놀랬던 점이 미국은 우리나라는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 예. 징벌적 과세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준다는 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산 집에 대한 감가상각. 그렇죠. 그게 엄청 큰 거예요. 뭐 이걸로 네. 그걸 소득, 렌트비에 대한 소득을 이 비용으로 뭐 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을 27평을 샀는데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예. 우리 40평으로 이사 간다 했을 때 예. 27평을 사서 팔고 40평을 사면 이 27평에 대해서 예. 10만 불을 벌었던 50만 불을 벌었던 예.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예, 맞나요? 그런 의미인데요. 예. 이제 거주 목적일 때는요, 예. 5년 기간에 2년 정도만 내가 거주를 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1인 25만 불, 부부 통으로 50만 불 세금 면제예요. 양도소득세율. 네. 그러나 이제 투자 목적일 때는 좀 틀려요. 투자 목적일 때는 이게 단기 양도세율이라 그래서 1년 안에 파는 경우에는 네. 본인 소득 기준으로 최대가 37%지만 그 기간 딱 1년이에요. 근데 1년만 지나면은 이제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적용을 해줄게. 그래요? 그게 또 낮아져요. 그럼 본인 소득 기준으로 0% 그리고 15%, 20% 적용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거에 만족 안 해요. 타임더러 익스체인지라는 그 동종 자산 교환을 활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그리고 연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빈도에 관계없이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만 불짜리 샀어요. 그리고 그게 100만 불이 됐어요. 팔면은 세금 내죠. 자산도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임더러 익스체인지 제도를 활용을 해버리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120만 불짜리로 옮기고 그게 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500만 불이 됐어요. 처음에 40만 불짜리가. 그럼 그거를 누적한 연기된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많은데 그거는 그 납세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세금의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의 자손이 그걸 상속을 받으면은 그 전에 세금은 묻지 않아요. 그냥 500만 그래요? 원 그대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는 동전 자산 교환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투자를 하세요. 부채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돈을 돌게 하는 거죠. 세금 혜택 줄게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항상 네.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은 부채와 세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그게 미국인 거예요. 예. 네.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예,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든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 이 서민이나 중산층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고, 예. 주식을 통해서도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부동산, 주식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구조 자체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에 맞춰서 나온 거고 미국은 그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세금 혜택, 네. 예, 그리고 부채를 활용해라. 그래서 금융상품 하면 우리가 월가를 생각하잖아요.
예. 미국의 금융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금 혜택 주겠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 자산에 한해서기 때문에 미국 자산을 소유한 한국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혜택 줄게. 왜? 예. 당신은 미국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에요. 미국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부러웠던 점이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미국에서 그 연금을 납입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거. 예. 그 나중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오셨어요. 예. 근데도 연금이 계속 나와요. 예. 대표적인 예가 메이저리그에서 네. 선수로 뛰었던 분들이 예. 계속해서 한국에 와서도 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이래 주려고 해요. 예,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까 40만 불 이러면 네. 우리는 40만 불 5억 5천? 예. 사실 5억 5천으로 지금 네. 서울에 집 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좀 빌라나 이런 네. 거는 살 수 네. 있어도 그래도 우리 저는 아파트 가서 한번 사보자 하면 못 사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실제 사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17억으로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달러로 네, 바꿔가서 네, 네. 그런 40만 불짜리 집을 뭐 4채까지 네. 샀다는데 실제 아까 뭐 샌프란시스코는 200만 불이 비싼 집이 아니고 네. 다른 2선, 3선 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40만 불, 50만 불에 살 집들이 많나 있죠. 보네요. 있고 네. 또 소득 그 있죠. 렌트비가 네. 소득이 한 6%에서 7%도 나오고 네. 예.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지방 잘못하면 이 미분양, 네. 뭐 미분양의 무덤 이러면서 좀 걱정되거든요. 네. 자, 그러려면 이제 또 등급이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는 수익과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등급인데요. 네. 보통 상업용 융자에서 보통 오피스 건물을 할 때 제가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다. 그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수익이 많다. 예, 그러면은 안전한 자산일수록 자본 환원율 캡렛이 낮죠. 그리고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 환원이 높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괜찮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곳이면서 그러한 캡렛은 지역별로 틀려요. 네. 예, 서울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네, 다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자, 그럼 조지아 주다, 텍사스 주다. 그러면은 그러한 캡렛이 얼마 정도냐. 그러면 가장 안정적이면서 투자 수익이 좋은 그러한 캡렛을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전체로 따지면 4%에서 15%까지 12%가 넓죠. 예. 그러면 어떤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서 핫플레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캡렛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다 하는 경우에는 보통 5%에서 한 7% 정도면은 너무너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강북하고 강남에 예. 그런 오피스나 그런 상가의 네. 수익률을 예. 들으면 우리는 강남이 당연히 그 수익성이 더 좋겠지.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매매가가 비싸가지고 예. 그 한 5, 6년 전 얘기인데 예. 강남에서는 그 상가 수익률이 한 1.7%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강북이 4% 5% 이렇게 나온다길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위험에 대한 약간 프리미엄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네.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네. 지역별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자본시장선입니까 뭡니까 이게 네. 마코이츠의 포트폴리오 이론 예. 그 위험 대비 수익률. 수익률 네, 맞습니다. 최적점 네. 그 효율적 프론티어인가 예, 효율적 자본시장선. 효율적 네. 자본시장 예. 우리 제이로 선구가 그 CFA입니다. 네. 그걸 따기 어렵다는 CFA 좋습니다. 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동산도 이제 그런 네.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네. 위험 대비 네. 적당한 네. 수익률을. 대표님, 네. 하나 제가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면서 신기해했던 거는 네. 미국 부동산협회에서 나오는 미국
주택 중간 가격이 네. 있어요. 네. 중간 가격이 보면은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거든요. 네. 아. 예, 근데 우리가 항상 보는 맞아.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네. 비싼 주택 가격 뭐 100만 불 넘어가는 거 몇백만 불짜리만 보다 보니까 네.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이 미디안 프라이스가 네. 4, 50만 불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US 통계를 해서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가 예. 보통 40만 불 예. 에서 45만 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것도 주마다 틀려요. 예. 예, 그런데 물론 고물가 지역은 더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78만 불이 중간가고, 근데 이제 그걸 US 통계로 하다 보니까는 중간가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저평가가 됐다는 거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많이 쓰는 게 중간가, 평균가 쓰거든요. 예. 근데 항상 데이터를 삼는 건 중간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 평균가가 더 높게 나와요, 보통.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중간가를 보시면 답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선에서 지역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으면은 좋아요. 기회가 더 있는 거고 높은 지역은 그만큼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그 중간가에서 생각하면은 또 좁아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말한 인구 유입되는 지역 핫플레이스 보시면은 그 중간가하고 비슷합니다. 아. 제가 그것도 이 책에 넣었어요, 아. 상호님.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거를 진로의 데이터, 예. 아, 진로. 진로의 홈 밸류의 그 예.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예. 중간가라고 안 하고 이제 그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어포러블한 가격선을 가진 지역이 어디냐? 그럼 그것도 제가 말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핫 포인트를 집어서 따라서 핫플레이스는 여기입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례로 네. 들어주신 17억 가지신 분이 네. 집을 네 채 구입해서 한 달에 1,200만 원의 월세를 네. 받는 그런 어떤 네. 그 투자 사례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예.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현실적인 질문 예. 마지막으로 네. 예. 하나 드리고 이제 끝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끝내고 싶진 않아요. 그죠?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싶을 건데. 네. 그것도 저녁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현실적인 질문인데. 네. 자, 우리가 그러면 대표님이 네. 좋은 부동산 하나를 찍어 주셨다 네. 한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예. 채슬리 모닝 브리프 찍어야 되고 예. 저는 네. 또 신문도 읽어야 되고 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집을 샀다고 한들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임차인 뭐 네. 받아가지고 그렇죠. 또 렌트도 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어떻게 그러면 가능합니까? 네. 오늘 또 제가 다른 그 방송에서 촬영하고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또 네. 제가 그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한테 똑같은 질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부동산을 이해를 하려면은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의 생각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빠르다. 네. 근데 한국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점이 또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넓잖아요, 일단. 예. 같은 조지아 내에서도 굉장히 멀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뉴욕에 있는 사람이 플로리다에 있는 집에 살 수도 있고, 네.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기후가 틀려요. 뉴욕 춥잖아요. 네. 플로리다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이 뉴욕의 집에 관리를 일단은 거리상으로도 못하지만은 관리법이 틀려요. 기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겨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건 뉴욕에 있는 사람이 알죠? 플로리다 뜨겁고 습해요. 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이애미에 사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잘 몰라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미국에서는 전문 운영회사한테 맡깁니다. 아, 네. 전문 운영 회사가 반드시 있네요. 그게 들어갑니다.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사람이 아틀란타 투자를 한다. 뉴욕에 있는 기관 투자자가 아틀란타 투자를 한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부동산을 찾아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네. 내가 살려는 그 투자 자산을 같이 봐요. 그러면은 그 문제점들을 알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설명을 듣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클로징을 하고 취득을 하고 맡겨요. 그러면 그 주택을 매매하는 중개를 하는 회사랑 이 네. 자산 관리하는 회사랑 다릅니까?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일 수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그래서 자산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것도 유형별로 틀려요. 그래서 같은 유형, 그 전문가를, 그러니까 미국에는 모든 시스템이 그 분야의 전문 운용의 시스템으로 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오피스를 담당하는 자산 관리 회사에다가 거주용 부동산 맡기지는 않고 그러면 거주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 관리에다가 맡기고 이런 시스템을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자산 관리하면 우리가 또 자산 관리를 하는 예,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운영, 자산 그러면 운영. 딱 머릿속에 네. 떠올라요. 아, 렌트비 6% 받아가지고 예. 자산관리 회사에 우리는 뭐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혹시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맡겼을 때 렌트비 5% 받았는데 한 4% 떼주는 거 아닌가? 자산 관리 보통 비용이 평균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형별로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데는 뭐 4%. 그러니까 만약에 2,000불이 월세다. 예. 그럼 2,000에 4% 받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10%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플랫피라 그래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집에 가격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2,500불이다. 그러면은 10%면 250불인데 보통은 플랫피로 해서 100불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2,500불에 100불? 네. 아, 그러면 그거 큰 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죠. 네. 네. 만약 2,500불이 5%라고 하면 250불을 줘도 0.5%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 100불이면 그게 거의 뭐 0.2%. 예. 이런 수준이니까, 크게 수익의 5%에서 빼는 그 매니지먼트 피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죠? 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게 전문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 관리는 딱 두 가지 관리인데 하나는 네. 세입자 관리, 하나는 건물 관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그 법률 체계가 강력해요. 그러면은 그런 법률에 그렇죠. 익숙한 세입자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럼 당연히 전문 운영의 회사한테 맡겨셔야지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내 자산이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전문 운영 회사에다가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된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네. 뭐 제일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 리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겼다가 그 뭐가 잘못되면 이 세입자가 알수유 하면서 네. 하는데 그럼 관리회사가 그런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다 컨트롤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하겠네요. 그렇죠. 아, 전문 또 변호사나 맡겨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문 변호사 다 있어요. 예. 네. 그 피 자체가 그럼 연으로 보면 한 전체 얻는 그 수익의 한 2%, 3%뭐 요 정도 된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이제 회사마다 다 틀려요. 유형마다 틀려요. 그래서 보통 크게는 4%에서 12% 구간인데, 그래요? 근데 어떤 또 그 회사에서는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관리를 하던 40만 불짜리 집을 관리하던 퍼센테이지로 안 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플랫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대표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회사가 네. 턴키 글로벌 리얼티, 리얼티? 네. 아, 네. 리얼티군요. 네. 예,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러면 어떤 자산 관리 회사입니까? 아니면 이 중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 턴키 글로벌 리얼티는 미국 부동산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부동산의 그 취득, 매각 다 하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도 합니다. 아, 자산 관리까지 네. 하시군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갖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턴키라는 용어를 썼네요. 그렇네요. 네. 턴키 수주 이러잖아요. 네. 네.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겠네요. 네. 우리가 한참 이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면 중동의 뭐 플랜트 예. 네. 이런 게 한창 그 붐이었던 2007년 예. 그때 보면 뭐 GS 건설이
이라크에서 턴키 방식으로 네. 이 플랜트를 따냈다. 예. 네, 그래서 턴키가 뭐지? 키를 돌린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키 열고 딱 들어가고 뭐 이미 다 차려져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턴키 글로벌 리얼티 이 회사도 처음에 매수부터 매각까지 그러고 애프터 서비스 하나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런 종합 부동산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편하시죠. 네. 네, 네. 거기다가 자회사로 주식 관리회사 하나 차려주시고 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미국 주식은 네. 채슬리. 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인 고객뿐 아니라 법인 고객들, 이 네. 고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겠다, 그죠? 우리도 뭐 개인 고객, 법인 네, 고객, 그렇죠. 네, 기관 네. 투자가까지 다 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 조지아주에 애틀란타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 이 커버하시는 건 아니죠? 미국은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지아 주면 조지아 주에서 라이선스 받기 때문에 라이선스. 예. 그렇지만은 그 라이선스 자체는 확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부동산 자체는 이런 주식이나 금융하고는 달라가지고 지극히 지역성을 타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정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너무나 유형이 다양하고 그래서 부동산 전문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도 거주형 부동산 전문인이냐, 사원용 유서 전문인이냐, 사원용 부동산에서도 호텔 전문이냐, 아니면 오피스 전문이냐, 그리고 거주형 부동산도 일반 주택 전문이냐,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파트 하면 개인 소유잖아요. 한 유닛을. 네. 근데 미국에는 아파트는 임대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 전체가 기간 투자자나 아니면 개인 재벌 정도 되는 투자자가 소유를 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는 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미국에서는. 그게 또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네, 미국에서는요, 거주형 부동산의 정의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코아, 다세대 주택 중에서 4개의 유닛만 붙어 있는 것까지가 거주형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면은 5세대부터는 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거기다 5세대 이상일 거 아니에요. 네. 100개 그러겠죠. 유닛.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모기지를 받느냐, 상업용 임대를 받느냐가 또 틀려져요. 근데 4개가 있는 다세대 주택은 모기지인데 또 5세대부터는 또 상업용 임대를 받아요. 네. 다 틀립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조지아주나 아틀란타 쪽으로 예. 정근 네, 그쪽의 회사가 이제 많이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간다고 엄청 하니까 들어갔죠. 네. 네. 그 동네에서 내가 앞으로 거주하게 될 것 같으면 이 김효지 대표님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표님 만약에 저희가 여유 자산이 있다. 네. 그런데 미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네. 수익의 기회를 좀 맛보고 싶다 하면은 직접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직접 연락 주셔도 필요한 것만큼 저희가 최대한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좀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좀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미국 부동산의 트렌드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또 방송도 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편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도 많이 나오는 편인지 좀. 네. 예. 제가 한국하고의 어떤 투자자분들하고 인연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2006년도 그 해외 그 투자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 예. 그 100만 불, 200만 불 하다가 지금 이제 무제한이 됐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인연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 위기, 서브프라임 붕괴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것이 한 2015년, 16년에 다시 있게 되면서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반응은 제가 코로나 때는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21년 말부터 해서 이제 꾸준하게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방송에도 나와서 하고 있지만은 매번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항상 국제 투자자들이 그 미국에 투자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자국의 정치가 불안정할 때 보통 그 가장 안정적인 지역, 안정적인 자산이라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부동산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세계 정세라든지 경제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또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미국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조금씩 이제는 부동산에 미국 부동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가 10월이었어요. 예.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또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혼란스러우니까 정말로 이런 그 위기냐 기회냐 이제는 대부분이 기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또 저 스스로도 이제는 이런 미국 내에서 개인적인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국에 알리고자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라든지 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미국 주식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볼모지였지만 이제 미국 주식이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된 것처럼 이제는 미국 부동산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대표님 만나고 나서 예. 저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예. 관심이 급상승을 했어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그냥 데이터로만 보고 책에서만 보던 네. 거를 실제로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막연했었잖아요. 예, 막연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나? 예. 완전히 막연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올해 내년까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미국 부동산을 사는 전략 한번 계획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과 주식은 이렇게 우리가 자산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에셋 얼로케이션에 있어서 반드시 양쪽을 다 같이 들고 가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제가 부동산에 묻어라.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진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서학개미꾼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수익률도 아마 되게 좋으십니다. 예, 그랬을 때 나의 소중한 미국 주식을 통해서 번 이 소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미국 부동산을 통해서 지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저자이신 김효지 대표님하고 오늘 주경야독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효지 대표님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일호 상무님 역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저자분 모시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